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장 르게르의 텍스트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 서론 2. 담화의 본성 3. 텍스트 이론 4. 텍스트 이해 과정 5. 텍스트 이해를 위한 독자의 주관성 6. 결론.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폴 리게르는 1913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로 개신교 교인이기도 합니다. 신학과 철학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던 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자 했습니다. 리게르의 철학의 출발점은 현상학입니다. 그는 후설의 현상학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사용해서 의지의 현상학을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 오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리게르는 악의 상징론에서 현상학적 인간 분석으로부터 해석학적 탐구로 전환됩니다. 악의 상징론 이후로 그는 이제 해석학으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해석학에 관한 저술로서는 프로이드와 철학, 해석의 갈등, 해석이론, 성서 해석에 대한 논문들,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시간과 이야기 1, 2, 3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은 영어로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인데 제가 번역을 해서 서강사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리게르의 해석학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해석학으로 전환한 이후에 초기에 해당합니다. 이 초기는 이른바 악의 상징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징 해석학을 추구했습니다. 해석학은 상징을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해의 작업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학을 일상적 언어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문제와 연결시킨 단계입니다. 해석학은 담화 자체의 본성에 대한 본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리게르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해석학을 텍스트 이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단계입니다. 문자화된 텍스트의 다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를 해석학의 주된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담화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구조주의를 넘어서입니다. 기호와 문장, 랑과 파롤, 기호학과 의미론입니다. 구조주의를 넘어간다는 것은 기호를 넘어서 문장으로 가는 것이고 랑을 넘어 파롤로 가는 것, 그리고 기호학을 넘어 의미론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주의란 무엇입니까? 구조주의에서는 문장과 기호체계, 어휘소를 구별합니다. 어휘소를 조합하고 기호 목록을 구조화하는 언어 부호에 집중합니다. 시간과 역사에 대한 모든 지시 연관과 지시체에 관해 말하는 기능을 제거합니다. 문장이 아닌 기호를 기본적인 단위로 간주합니다. 어떻게 언어 기호가 부호에 기초해서 체계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기호학, 세마이오틱스에 집중합니다. 기호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음소, 어휘소, 의미소와 같은 단위를 지닌 언어 이론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구조적 분석 이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베르디낭 드 소시르는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별했습니다. 랑그는 특정한 화자가 특정한 메시지, 파롤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부호 또는 부호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롤은 개인적인 발화, 스피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부호는 집단적, 공시적,
또 익명적, 강요적 성격을 갖는 반면에 메시지는 개별적이고 통시적이고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기호학은 부호를 위해 메시지를 배제하는 반면에 의미로는 문장으로서 담화의 의미, 메시지를 밝혀내고자 합니다. 언어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다시 말하면 텍스트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접근의 가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시성이 통시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호학은 유한한 일련의 기호들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호에 의해 지배되는 체계 안의 기호들은 단지 동일한 체계 안의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기호적인 기호학적인 실제와의 관계는 없다는 의미에서 기호 체계는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호 체계는 기표와 기의를 포함합니다. 기표는 낱말과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의는 어휘사전의 체계 안에서 구체화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호들의 상호 연관을 넘어서는 그 어떤 지시체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르케르는 언어가 기호학적 가설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종합적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에 빠롤 또는 문장 차원의 의미론이 랑그 기호 차원의 기호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기호학과 기호에 의해 조사된 실제는 단지 가상적 실제인데 반해서 문장은 담화의 의미, 사건 안에서 체계의 실체를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의미론이 기호학보다 존재론적 우선성을 갖는다고 르케르는 주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담화, 빠롤, 문장의 주관, 객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담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관과 객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화의 주관, 객관 구조는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 그리고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사건, 의미, 변증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사건입니다. 담화는 주관적으로 랑그의 부호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객관적으로 문장의 명제적 내용으로 말해진 것에 대한 전달로 이루어집니다. 담화는 사건으로 현실화되고 의미로 이해됩니다. 사건으로서 담화는 일과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미로서의 담화는 명제적 내용 안에서 지속성을 갖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의미는 사건과 변증법적으로 연관됩니다. 의미는 화자가 말하고자 의도하는 그 무엇, 주관적인 것이며 또 동시에 주어적 동일화와 수로적 서술의 연결이 산출하는 그 무엇, 또 객관적인 것입니다. 화자의 의도에 대한 지시, 다시 말하면 발화자의 의미, utterance meaning은 객관적 센스, 다시 말하면 발화 의미, utterance meaning 안에서 발견됩니다. 화자의 의도는 심리적으로가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르케르는 강조합니다.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은 또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언어행위 이론의 선구자인 오스틴이 말하는 약속의 기능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수행적 담화, 퍼포먼스 스피치에 있어서, 퍼포먼스 디스코스에 있어서 화자는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를 수행합니다. 이 행위는 의미론적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담화 사건에서의 발회수행적 행위라고 우리가 이름 붙입니다. 영어로는 illocutionary act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실행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발화 수행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을 통해서 사적 경험이 담화를 통해 공적으로 될 수 있는 한도만큼 담화 사건은 명제적 내용으로 취해집니다. 발화 행위, 로큐셔너리 행위, 이것은 명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그 명제를 얘기합니다. 이 행위는 사건으로부터 의미의 외주화를 가장 잘 보존합니다. 그리고 발화 수행적 행위, 일로큐셔너리 액트 역시 문법적 요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지시됩니다. 그리고 발화 효과적 행위는 발화를 함으로써 산출되는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 perlocutionary act입니다. 이 perlocutionary act는 가장 덜 외저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발화 행위, 말하자면 그 엄마 나 배고파라고 하는 명제적 내용은 사건으로부터 의미의 외제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나 배고파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지금 엄마 나 밥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발화 수행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한테 배고파라고 말을 하지만은 밥을 달라고 하는 발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그 집에 지금 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지금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발화 효과적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발화 행위로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효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화 효과적 행위는 가장 덜 외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의미는 센스와 지시체, 센스와 레퍼런스로 구분이 됩니다. 센스는 담화의 무엇, what이라면 지시체는 무엇에 관한 그 무엇, about what. 다시 말하면 주제, subject matt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시체에도 두 가지가, 센스와 지시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2차적인 것입니다. 소나무는 푸르다라고 말했을 때 소나무는 푸르다라고 하는 센스가 가르치는 사태, 저 바깥에 소나무가 정말 푸른가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지시체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지시체에서는 보다 좀 더 은유적인 의미가 우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서의 지시체는 단순히 바깥에서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잔치의 그러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를 우리에게 주제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센스는 객관적이고 다만 내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 외부의 그 무엇을 지시체로서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시체는 오직 센스 안의 단서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스와는 독립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지시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입니다. 릭게르는 구조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중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센스 지시체의 변증법은 기호학의 구조주의적 접근의 불충분성을 잘 드러냅니다. 기호학에서처럼 센스가 기호의 부호화에 한정되고 언어가 지시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릭게르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은 화자 또는 저자의 의도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낭만주의 해석학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릿게르는 담화의 사건 안에 발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위한 자리를 남겨놓기는 하지만 이해되어야 할 것의 객관적 외재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담화의 본성, 세 번째로 말에서 글로 텍스트의 자율성, 주관성, 창조적 개방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에서 글로, 말담화에서 글담화로 가면 텍스트의 자율성과 주관성, 창조적 개방성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은 공유된 대화의 지평을 전개하기 때문에 담화의 객관적 의미와 사건 사이의 간격과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글쓰기와 더불어 말이 글로 됨과 더불어 의미가 사건으로부터 분리되고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 시멘틱 오토노미를 갖게 됩니다.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은 글쓰기에 의해 더 분명해집니다. 텍스트 언어에 있어서 의미는 담화 사건으로부터 외재화되고 소외됩니다. 이제 이해 사건은 과제와 목표가 됩니다. 의미의 외재화와 담화 사건으로부터 의미의 속격화는 해석하기 해결해야 할 핵심적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의미의 속격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담화 사건으로부터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말하자면 디스턴세이션,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 언어 안에서의 쓰기 읽기의 관계는 대화적인 말 언어에서의 말하기 듣기 관계와는 다른 해석학적 문제가 됩니다. 텍스트가 제시하는 세계를 구성해내기 위한 해석 작업이 요구됩니다. 독자는 의미를 사건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부호를 텍스트 자체의 객관적 구조 속에서 해독해야 합니다. 의미의 기록과 사건으로부터 의미의 소외와 더불어 언어는 창조적 개방성을 최대한 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대화가 tek스트로 대체됨에 따라 독자는 공유된 대화의 직접적 지평을 넘어서는 세계로부터 샘솟는 새로운 의미와 만날 수 있다고 릿게르는 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텍스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구조화된 작품 또는 센스로서의 텍스트와 세계의 투사, 지시체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텍스트의 센스는 담화의 내재적 디자인으로서 텍스트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지시체는 의도된 텍스트의 저자 세계와 자를 의미합니다. 의도된 텍스트의 세계 그리고 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시체를 텍스트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화된 작품, 센스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담화 작품은 진료의 형식을 부과한 것입니다. 진료라는 것은 여기서 메시지를 말하고 형식은 구성, 장르,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구성과 장르와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담화 형식입니다. 담화 형식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성은 플롯을 의미하고 줄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성은 전체와 부분의 체계로서 예술작품의 목적론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구조화된 전체로서의 텍스트는 단지 부분의 합이 아니라 담화의 지형학을 지도로 그려내는 주제들의 계층 질서다라고 릿게르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담화 작품으로서의 담화는 특정한 창작 부호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 부호와의 규칙은 담화의 장르를 의미합니다. 문학 형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수필이라든가 설화, 내러티브, 이야기라든가 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작품을 하나의 개체로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스타일, 개성이 담화의 세 번째 형식이 되겠습니다. 구조화된 작품으로서 텍스트의 이 세 가지 요소는 담화를 고정시키고 기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세 개의 투사 지시체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텍스트가 구조로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텍스트의 세계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구성, 장르, 스타일을 통해 작품이 지시하는 세계를 펼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학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적 세계, 문학, 허구, 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텍스트의 세계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상상적 응답 안에 형성되는 심상 또는 표상을 제시할 수 있는 허구적 언어의 힘에 의해 개방되는 지시체의 총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릭게르는 텍스트의 세계는 단지 은유적 의미에 대한 상상적 응답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가 아니라 부호로서의 허구적 의미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의 의미 형성함을 추적함으로써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텍스트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명과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과 이해는 의미와 사건, 랑과 빠를, 센스와 지시체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 랑그, 센스는 설명을 필요로 하고 사건, 빠를, 지시체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구조화된 작품으로서의 텍스트 안의 객관적 센스에 대한 분석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텍스트의 구조를 넘어 그 안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가능적 세계 안의 언어 외적 실제를 지시합니다. 설명과 이해는 변증법적으로 종합되어야 하지만 우선성은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트 이해 과정은 소박한 수준의 이해, 텍스트의 의미를 추측하고 그리고 설명과 이해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과 이해의 과제를 향해 나갑니다. 설명은 명제와 의미의 영역을 해명하고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분석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설명을 선행하고 동반하고 종결하고 포괄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우리가 디벨롭한다, 분석적으로 전개한다 라고 하면 이해는 엔벨롭, 포괄한다, 설명을 포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분적 의미의 연쇄를 종합을 통해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이해입니다. 텍스트 이해의 과정, 첫 번째 소박한 읽기에서 구조적 분석으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뜻 드러나 보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적 의미를 지닌 텍스트의 은유적 의미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이해는 설명을 통해 타당화되어져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소박한 읽기는 텍스트의 구조적 능력에 의해 조정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텍스트의 구조의 능력은 텍스트의 가능적 세계 안의 지시체를 의미화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 센스의 객관적 구조의 관점에서 일관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은유적 센스에 대한 명료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구조적 분석의 과제입니다. 해석학적 순환은 텍스트의 의미론적 공간에서 객관적 노선을 따라 일어난다고 릭게르는 강조합니다. 이제 두 번째 텍스트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문자에서 은유로 나가는 은유적 과정입니다.
이중적 의미를 지닌 텍스트, 다시 말하면 시적 텍스트에서 문자적 의미가 은유적 의미를 개방하는 과정입니다. 문장의 문자적 센스가 은유적 센스를 의도할 수 있듯이 텍스트의 문자적 센스도 은유적 센스를 의도할 수 있습니다. 은유는 실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는 의미론적 혁신 현상입니다. 이것을 semantic innovation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못 보았던 유사성을 보게 됩니다. 은유적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유적 과정에는 세 차원의 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은 살아있는 기둥들이 있는 사원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첫 번째는 자연과 사원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과 넌센스를 통해 센스가 출현하는 은유적 해석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다 자체의 긴장입니다. 은유적 의미에서 이다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차원의 의미가 자기 파괴에 의해서 폐기되고 문자적 의미에 대한 해석적 뒤틈, 트위스트와 더불어 은유적 의미가 출현합니다. 의미론적 혁신에 의해 실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텍스트 이해 과정의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은유적 센스에서 은유적 지시체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은유에 의해 표상되는 존재 양태는 바로 시적 텍스트의 지시체를 말합니다. 나를 실존적 자아와 연결시키는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의 한 형태입니다. 은유적 센스가 텍스트의 세계 안에서 존재 양태, 즉 지시체를 의미화하는 과정이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유적 언어 안에서 문자적 차원의 의미가 뒤틀림 당함으로써 문자적 차원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게 되고, 은유적 과정에 의해 문자적 센스로부터 은유적 센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유적 언어는 언어적 상으로 종합되는 심상을 생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언어적 상으로 종합되는 심상이란 살아있는 사원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된 대상의 표상 또는 의미화 능력에 의해서 은유적 센스 안에 언어적 상, 심상 또는 표상이 하나의 은유로서 지시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의 살아있는 사원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살아있는 사원으로서의 자연은 거룩한 우주 안의 존재 양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의 성스러움에 대한 개방성의 양태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적 텍스트는 새로운 텍스트의 세계를 현시하고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지시체로서의 주제를 지시합니다. 시적 텍스트의 세계 안에 현시되는 지시체에 대한 해석은 실존론적 언어, 다시 말하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실존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텍스트 이해를 위한 독자의 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릿게력에 있어서 독자의 주관성은 세 가지 차원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박한 이해에 의해 텍스트에 묘사된 문학적 세계를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고 전유하는 소박한 주관성입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상관자로서 언어의 지시적 기능을 정지시키고 텍스트에 담겨있는 구조적 연관성과 형식적 관계를 분석하는 비판적 주관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존재론적 세계로서의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상관자로서 최초의 이해를 텍스트 안의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기 반성적 self-reflective
주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박한 주관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소박한 주관성은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자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상상력이란 주제는 이론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개념과 직관이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상상력은 심상 또는 표상을 산출하기 위한 형성 규칙으로서 도식, 스키마를 취합니다. 릭게르에게 상상력은 투사된 가능적 존재 형태의 심상을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텍스트는 독자의 상상력에 호소해서 독자로 하여금 생성된 심상, 표상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패턴인 텍스트의 세계를 그려내도록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텍스트에 대한 직접적 독자로서의 소박한 이해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주관성입니다. 비판적 주관성은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상관자입니다. 비판적 주관성은 소박한 이해의 직접적 응답을 유보하고 소박한 이해를 통해 발견된 의미의 명증성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킵니다. 센스에서 지시체로서의 움직임은 센스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 차단됩니다. 비판의 과제는 텍스트의 세계를 통제하는 구조적 특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주관성은 구조를 텍스트의 세계의 산출을 지배하는 부호로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반성적 주관성입니다. 이 자기반성적 주관성은 텍스트의 존재론적 세계에 대한 해석학적 상관자입니다. 해석학의 과정은 독자가 직접적인 텍스트 읽기를 반성하면서 그 읽기를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관계로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소박한 이해 과정에 대한 자기 반성적 개입은 그 1차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개념적인 언어로 재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때 해석자는 텍스트 세계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부터 벗어나 자기 반성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반성적이고 해석학적인 주관성은 소박한 이해와 비판적 설명을 중재합니다. 해석학적 주관성은 소박한 이해를 통해 구성되는 텍스트의 세계와 구조에 의해 지시되는 텍스트의 세계를 비교합니다. 구조 자체는 자기 반성적 주관성이 위치하는 존재론적 세계의 지평을 지시합니다. 해석학의 중심 주제는 바로 존재론적 세계 안에 존재의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적 주관성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 주관성은 첫 번째 이해와 구조적 분석 둘 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 참여의 첫 번째 이해와 비판적 거리두기의 구조적 분석 이 둘 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자기 반성적 주관성은 단지 텍스트의 세계와 대면하고 있는 중립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자아가 텍스트에 제시된 자아 세계의 관계 속에서 제시되고 표상됩니다. 독자는 텍스트 안에 제시된 세계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됨을 위한 의미의 맥락을 제공해 줄 때에 텍스트의 자기 이해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해석학의 최종적인 단계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텍스트 세계 안의 지시체, 존재 형태로서의 자기 이해에 대한 독자의 전유와 이를 통한 자아의 존재론적 변화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텍스트 이해 과정의 단계를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의 소박한 읽기로부터 문자적 센스를 확정하기 위한 구조적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적 센스로부터 은유적 센스로 나아가는 은유적 과정, metaphorical process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자적 센스와 지시체 대신 은유적 센스가 텍스트의 세계와 그 안에 은유적 지시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이에 상관적으로 독자의 주관성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자로서의 소박한 주관성이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상관자로서
비판적 주관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텍스트의 세계, 존재론적 세계에 대한 해석학적 상관자로서 자기 반성적 주관성입니다. 우리는 릿게르의 해석학 이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릿게르는 양극적인 두 요소를 변증법적으로 잘 종합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와 실존주의,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 의미와 사건, 센스와 지시체, 설명과 이해, 속격화와 귀속성, 이 양극적 요소들을 릿게르는 통합하는 그러한 해석학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릿게르에게서 해석의 목적은 후자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주의와 실존주의의 관계에 있어서 실존주의적인 자기 전유가 보다 더 중요한 해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해석의 목적은 텍스트의 존재론적 세계의 지시체에 대한 실존적 전유를 통한 독자의 자기 이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능적 존재 양태로서의 자기 개방과 변화가 텍스트 해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서 해석의 목적도 성서 텍스트 세계 안에서 탈은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존론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독자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서 해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릿게르의 텍스트 이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릿게르의 텍스트 이론이 낭만주의와 역사 비평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의미의 속격화를 통한 텍스트의 자율성을 릿게르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낭만주의와 역사주의처럼 이리적 의미에 갇혀져 있지 않고 다의적 의미에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랑그에 대한 빠롤, 의미에 대한 사건, 센스에 대한 지시체의 우선성을 릿게르는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존주의를 극복했다는 데 있습니다. 텍스트 안의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 분석과 방법과 설명의 우회로를 릿게르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릿게르가 실존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다마와 하버머스 사이의 중도적 입장을 릿게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속성과 속격화, 이해와 설명, 회복의 해석학과 의혹의 해석학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이러한 해석학의 특징을 릿게르는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릿게르의 텍스트 이론의 한계점과 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릿게르는 하버머스가 요구하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방법론적 설명을 통한 최초의 이해에 대한 비판이나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통한 의혹의 해석학은 모두 독자를 향하여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릿게르에게 있어서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러한 의혹의 해석학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 상호 비판적인 대화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텍스트의 형성 과정 자체에 대한 역사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상황에서의 종교적 체험과 표현, 그 사건과 의미 사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텍스트의 저자의 체험 안에 들어있는 영향사와 삶의 세계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 그것이 해석학적 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성서의 경우 저자의 체험에서 텍스트의 표현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매우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황에 대한 탐구는 전승사, 양식사, 편집 비평, 본문 비평, 문학 비평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해석의 상대적 적절성의 기준을 위한 비판적 교정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역사비평적 연구를 포함하는 보다 철저한 해석학적 우회로가 요청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